명 거기다가 근데 자, 걔가 뛸 수. 자, 뛰는 게 엄청 봐. 시작합시다. 네. 일단은 오늘은 테스트가 없고요. 나이스. 오늘은 진도. 오. 근데 오늘 공부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 클리닉 시간에 있을 거니까 누가요? 테스트를. 테스트를 이제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 나눠서 무슨 테스트가요? 쌤 그럼 저는 클리닉을 2개 하는 거예요? 왜? 어제 빠진 거. 아니 어제는 클리닉이 없었지. 아니 나하고 승기가 원래 하잖아. 토요일. 이번 주는 수토 하러 와. 자, 수요일 끝나자마자 오거나 아니면은 토요일 6시 클리닉은 그렇게. 우리 교재 새로 나온 교재 보시면 이거 문학 A 부분만입니다. 문학 A 부분만인데, 자, 그래서 지금 진도 이제 나가죠? 아니요. 그죠? 학교를 아직 안 가서 모르겠는데. 수영님 진짜 한번 더 하고 싶다. 아니 이제 자, 수영이랑 촬영 중이니까 내년에 가. 진짜 오늘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누가 영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수영이 내년에 가. 자, 어서 오세요. 책 가지시고. 고3이 뭐 수영이냐? 자, 이제 고3 1년 남았어요. 그렇죠? 1년 남았습니다. 남았고, 지금 중간고사 결과 문학 A하고 문학 B에서 좀 불균형이 심했다라는, 그리고 측정 기준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번 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 측정 기준을 알고 싶다. 근데 이영락 선생이랑 직접 통화는 안 됐고 학교에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권위적으로 나왔는데 채점 기준만이라도 정확하게 밝혀라. 누가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그냥 그거는 말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금 방어적인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효과는 이게 논란이 되고 욕하고 들어오네 너. 자, 그래서 이제 문학 A의 난이도는 좀 높이겠다. 그리고 문학 B는 평균 10점? 이거는 좀 아니다. 문학 B는 조금 쓸만하게 내겠다. 해서 이걸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잘 준비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대해집니다. 자, 사실 중간고사 시험은 타고난 독서력, 사고력, 그런 거, 그리고 원고지가 나와서 글자 이상 서술하시오 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순발력,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요구됐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그 갭을 좀 좁히겠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원이 소설하고 우리 극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한시, 시 운문 쪽보다는 이제 산문 쪽이 좀 많이 포함되고, 문학 B 시간도 우리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문학 중에 부모. 쌤 이영락 바꿔달라고 전화를 한 게 언제였어요? 저희 수학여행 기간이었어요. 이영락 저희 수학여행 같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리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준비를 시키려면 시점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 다 썼는데
서술형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서둘러 끊는 한 3번 정도 해야지 효과가 있거든. 이 차는 알았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기말고사 때는 논란이 조금 덜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하면 분명히 그만큼 대가가 있을 거예요. 자, 첫 페이지 보면 김반중이 구운몽인데 이거 사실은 우리 겨울방학 때 인터스쿨 할 때 하긴 했었어요. 다뤘던 부분인데 괴테의 파우스트 읽어본 사람, 실러의 실력은 그런 도전하고 연결돼서 나왔습니다. 남성 판타지 소설이지. 읽어본 사람. 한글 소설이면서 딱 보면 한문 소설 같이 보이는데 한글 소설. 한글. 한글 소설이고 그 다음에 김반중은 당시 4대부 양반이지 양반소설. 진짜 양반소설이면서 이 구조상 액자소설이야. 액자소설이면서 자, 액자소설이 뭔지 알아요? 이야기 속 이야기.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가 꿈이야, 꿈. 그래서 꿈을 통한 구조,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로 된 환몽 소설이다. 자, 그 다음에 영웅 소설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내화 부분. 자, 이 소설은 구조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체 구조로. 그리고 이론들 우리 고전 소설이잖아.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이 갖는 특징과 비교를 해야 돼요. 먼저 이걸 비교를 쫙 하고 본문을 볼게요. 자,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 인물. 고전 소설의 인물. 평범? 주인공. 주인공은 제자가인이라고 들어봤나? 얘들아, 제자가인이라고 들어봤어?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퍼펙트한 인물이에요. 남자는 잘생기고 용감하고 능력 있고 여성은 아름답고 마음씨고 제자가인.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격의 변화 유무에 따라서 성격의 변화 기준이 성격의 변화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가 있는 입체적 인물인데, 자, 입체적하고 평면적 인물에서 고전 소설은 평면적 인물이에요. 평면적 인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제자 가인형의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이다.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 성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물의 기준이 뭐냐면 대표성. 대표성. 그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냐에 따라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을 어떤 인물이라고 하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그 집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범생이 그러면은 어떤 범생이의 전형적 인물.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오시냐고 수고가 많네. 선생님 카메라 그거 앞에 응? 앞에 머리 때문에 안 돼. 아, 뭐야? 안 보여? 많이 가렸니? 좀 불편하겠다. 키면 그렇게 하면 자고 있는 걸 자, 깨워. 자, 촬영 중입니다. 이 촬영한 거를 나중에 돌려서 보니까 정말 그게 아니라 너무 놀랐어. 진짜 다른 반 촬영하고 너무 달라. 반이 와 좋게 말하면 활기차고 안 좋게 말하면 이상하네. 자, 할게요. 대표성 인물, 우리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고전소설에서 범생이의 전형성은 어떻게 나타나지? 범생이 전형적인 범생이 그런 안경 오케이 이렇게 나오잖아 안경. 그리고 보통 맨 앞에 앉지. 전교 1등이 맨 뒤에 앉는 거 봤어? 맨 앞에 앉아. 그리고 주로 졸아 안 졸아 수업 시간에 안 졸아 책만 봐 공부만 해. 그렇죠? 전형적입니다. 전형적. 그런데 그 유형적이고 전형성을 깨는 인물을 우리가 대성적인 인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지금 공모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고전소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 인물은 퍼펙트맨, 퍼펙트 우먼이야. 제자가 인형에.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가 대체로 없어요. 대체로. 착하면 끝까지 착해. 나쁘면 끝까지 악이야. 표면적이고 그 다음에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그 대표성을 잘 가진 인물들이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이다. 인물의 특징이다. 인물. 자, 그 다음에 사건 얘기해요. 사건. 자, 고전소설은 일단은 현실적인 요소가 많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김영어로? 비현실적. 기정이라고 들어봤죠? 정기성이 있다. 기이하다. 그 다음에 우연적이야, 필연적이야? 우연적이죠. 그리고 과장된 요소가 있단 말이지. 자, 이게 고전소설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배경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어디다? 대체로 국적이 어디야? 국적 중국. 대체로 중국이 무대가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 중국에서 하면 이제 왕이랑 어쩌야지고 트럭이 있는 오. 지난주에 중국 신경 안 썼어. 중국이 아니라 조선에서 하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지. 여러 가지 사건을 펼치기에 뭔가 위험성이 존재해서 안전장치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야? 중국이야 중국. 이렇게 해야죠. 인물, 사건, 배경. 자, 그 다음에 주제. 고전소설의 주제는 일단 결말을 보면은 새드 엔딩이니 해피 엔딩이니 해피 엔딩. 행복한 결말이 되기 위해서는 선이 이기고 악이 벌을 받죠. 관성징악적인 요소가 그래서 주제는 대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구성하고 비교할 거거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구성. 고전 소설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수행적 구성. 수행적 구성. 자, 이 수행적 구성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일대기적 구성이다. 일대기적 구성 들어갔지. 뭐지? 출생부터 죽음. 맞아.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대기적 구성. 자, 그래서 요것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자, 우리 고전소설,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구운몽의 특징 한번 볼게요. 구운몽. 구운몽의 인물 성진이 자, 그리고 꿈에서는 양소유로 태어나죠. 성진행자가 성진행자가 육관대사가 가르치는 그 행자들 중에서 수제자, 수석제자였어. 그리고 양소유는 어때? 부, 권력, 명예, 여자 다 가졌지. 제자가 임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평면적인 인물이니 입체적인 인물이니 이거 중요하죠. 성진이가 주인공 성진이 평면적인 인물이야 입체적인 인물이야. 분명히 성격이 변해요. 그치? 각성해. 그죠? 성진이 각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요거라는 거지. 빨간 걸로 쓴 게 구운몽이다. 이게 입체적이야. 그 다음에 전형적이냐 개성이냐 요거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건 작품을 보면 알고요. 전형적인 면도 있고 개성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자,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이고 과장된 요소가 역시 있긴 있죠. 이것도 작품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배경 중국 맞고요. 중국 맞고. 이제 이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천상계와 인간계. 이건 이따가 표로. 그 다음에 주제. 구운몽의 주제가 권선징악인가요? 아니지. 아니야. 권선징악 아니에요. 이게 달라. 이게 구운몽은 주제가 해피엔딩, 권선징악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럼 뭐지? 깨달은 거. 깨달음을 통한 맞아. 깨달음, 인생무상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죠. 사람 태도가 변하는 거지.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해요. 깨달음 때문에. 깨달음을 통한 변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즉 그것이 뭐냐면 종교, 불교의 의의하는 거죠. 의의.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뜻이야. 불교의 귀가. 그래서 요 주제가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자, 구성도 차이가 있다. 구성.
수동적, 일대기적 요거는 이렇게 묶어보시고요. 요거는 내화 꿈 부분에 해당해. 꿈 부분에 해당하고 구문몽은 전체적으로 액자식 구성이다. 액자식 구성 한문 구조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소설하고 구문몽을 비교했어요. 작년 기말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 뭐가 나왔는 줄 아니? 저 인물에 대해서. 평면적인 인물이냐, 입체적인 인물이냐, 기능적인 인물이냐, 기성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정리가 됐을 때니까 자, 여기서 액자소설하고 한문소설 이거를 다르게 보면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거든. 몽자류 소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양반이 쓰면 양반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김만중 이 당시에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지. 유학자란 말이야. 주자학의 대가인데 그러면 유교적인 요소가 있겠지. 맞아. 유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솔루션은 불교에서 찾고 있어. 그게 특이해. 이 유교적인 이상을 막 펼쳤거든. 양소유가 얼마나 잘 나가고 속에서 입신양명에서 권력과 부와 여자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잖아. 입신양명, 출장, 입상. 그런데 그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했는데 솔루션은 이거 허무한데 별거 아닌데 가져보니까 별거 아닌데 허무해. 종교에 귀의하는 솔루션을 다룬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적인 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요거 우리 얼마든지 이 구문몽은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많아요. 요소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구조로 보시고요.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적용하는 사고를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락 선생이 추구하는 게 창의적인 사고잖아. 그럼 뭐냐면 어떻게 해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해보고 표현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그걸 사유라고 하죠. 사유의 힘을 표현하다. 그 다음에 이 액자소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액자소설이 뭔지 얘들아? 자, 이런 거 진짜 보는데 이야기 속의 이야기야. 이 겉을 쓰고 있는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외화라고. 외화. 자, 그럼 액자처럼 생겼잖아. 이거 내화. 자, 그러면은 액자 소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수능에서 모의고사 볼 때도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딴 얘기가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모의고사에서 소설을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인물 사건 배경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그러면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 액자구나. 얘가 시작됐구나. 자,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얘 들어왔다가 끝난
바깥 외화로 나가죠. 자, 여기서 나올 때 액자 소설은 100% 주제가 들어가요. 주제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아 이래서 액자식으로 구성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주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내화에. 이 구문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성진이가 불가에 회의를 품고 있다가 인간 양소유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허무하더라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다시 불가에 회의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몽자류 한몽소설하고 결합해 보면 요 외화가 현실이에요. 현실. 외화가 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나오는 거죠. 현실, 꿈, 현실. 이 한몽 몽자류 소설은 또 현실, 꿈, 현실 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액자식 구성에 대해서 문제 안 나오면 내일 팔목을 걸게. 액자와 한몽에 대해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 저희 민서 때도 하는데 이게 아, 민서 때 얘기했잖아. 민서 때 구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구문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노멀하게 나오진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겠어요. 이 한문 구조, 액자식 구조는 요 내화에 포인트가 있다. 이 액자식 구성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든지. 이 형식적인 부분은 주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주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액자로 했을 때 그 주제의 선명성, 그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굉장히 유리할 때, 그럴 때 액자 구성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화에 집중해서 내화에서 외화로 나올 때 이때 주제가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몽자류 소설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몽자류 소설은 몽하고 끝나는 소설, 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한몽 구조를 기본 틀로 갖고 있어요. 한몽 구조. 아까 얘기한 거 현실, 꿈, 현실. 현실에서 꿈꿨다가 다시 현실로 들어오는 요 한몽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이야. 소설. 그러면 왜 꿈을 중간에 넣었을까?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를 적용해 보세요. 왜 이 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비현실이죠. 왜 한몽 구조를 쓰냐는 거지. 현실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면서 아주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약간 멘탈이 나가겠다. 이게 제가 무슨 선문답식으로 약간 체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현실에서 자, 이 꿈을 거쳐서 변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꿈이 각성 저기 이 문을 조금 열어놓을까요? 밝았을까요? 그렇지. 조금만 열었다가 승진아. 나? 승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마스크 써줘. 각성의 매개체, 깨달음의 매개체, 꿈이. 자, 그러면은
이제 부흥몽으로 돌아올게. 부흥몽. 부흥몽은 이 몽자류 소설의 효시야. 효시가 뭔지 아니? 처음. 처음. 스타팅, 시발, 시초. 네. 라고 하죠. 아니요. 스타팅, 시초. 한자에 있어요. 한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흥몽이라는 몽자류 소설도 어떤 설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지. 김만중이. 그게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설화. 조신설화. 자, 조신설화가 학술등에 나오거든. 이거 비교 대조하는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어. 가깝게 말이야. 상문은 좀 더 창의적으로 내겠죠. 요만하게 되자. 이거 비교해라 딱 주고 다 할 거야. 그건 다 할 거야. 뭔가 거기에 조건을 주고 다른 텍스트를 끼워가지고 생각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왜 꿈을 중간에 집어넣는 저런 환몽 구조를 택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가셔야 되겠죠. 자, 조신설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김만중이 딱 부흥몽을 썼는데 김만중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한문소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글소설이에요. 한글소설이고 김만중이 자신의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재밌게 읽으시라고 유계지에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소설이고, 자, 그러면서 이 몽자류 소설을 딱 완성하자마자 반응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옥노몽 유명한 등 이때부터 이제 몽자류 소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몽자류 소설에 자, 서머리 지금까지 한 거 뭐냐? 갈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갈래. 그렇죠? 고전소설, 그리고 액자소설, 그리고 몽자류 소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자, 줄게. 거기 필기할 수 있는 부분 그 뒤에도 많이 해놨거든? 넘겨보면 이렇게 생각했죠? 필기. 자, 그러면 제목이 상징 있어. 저도 볼게. 우준아, 우리 이거 인터 때 했었는데 정보상 요청 한번 해볼래? 자, 부흥몽의 이제 숨은 뜻을 찾아라. 부흥몽. 처음에 꿈을 꾸는 줄 알았어. 와, 구. 정말. 부. 네. 이거 아직 안 했죠. 근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부흥몽 많이 읽어보잖아요. 만화책이나 이런 거. 허생전, 부흥몽. 지금 무슨 지체가 부흥몽 아니야? 여기가 처음 같아요. 처음이니? 처음이야? 정말로? 태연아, 부흥몽 읽었지? 부는 인물이야. 나인이거든. 나인 숫자. 팔선녀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현실에서는 성진과 팔선녀 합쳐서 나인. 꿈에서는 성진이 누구로 태어나 양소유, 팔선녀는 무엇으로 태어나? 부인, 처첩, 이처, 육처. 두 명의 처, 여섯 명의 처. 그래서 nine 인물. 그다음에 운 볼게요. 운은 구름 문자거든. 구름 운. 클라우드. 구름의 속성이 운.
구름의 속성이 있잖아. 속성. 이과적으로 얘기해봐. 네? 구름. 물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또 어때? 물이 비로 내려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과적으로 해도 이거 정확히 구름은 없어지는 거야. 곧 없어지는 거야. 허망한 거지. 주제야. 이 성진이가 그토록 원했던 속세의 부귀영화는 허망한 거라는 거야. 인생 무상이야. 그렇게 원하던 얘가 성진 행자였잖아. 행자. 승려였잖아. 그런데 술도 마셔보고 팔선녀를 보고 나서 아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너무 재미없어. 돈 따먹는 거. 나도 예쁜 여자랑 사귀고 싶고 권력 가지고 싶고 지위에 오르고 싶고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그리움을 느끼잖아. 근데 다 가져봤더니 그게 별거 아니네. 덧없는 거네. 구름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은 언제나 없어지는 거죠. 헛된 거죠. 헛된 건데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현란하게 만들어요. 많은 모양도 생기고 왔다 갔다 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구름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인생무상. 자, 이 주제를 몽. 자, 몽은 뭘? 품. 인생 구성이지. 구성을 환몽구조. 환몽구조. 현실. 꿈. 현실. 이렇게. 환몽구조. 그래서 이 제목이 인물, 주제, 구성을 다 포함해요. 제목이. 그래서 인물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 환몽 구조에 대해서 할 건데 요거를 본문에서 자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환몽 구조를 잘 이해하려면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작품을 보세요. 승재 김재 뒤통수대. 현실 꿈이지. 그런데 현실이 천상계야. 꿈이 인간계야. 현실이 천상계고 꿈이 인간계야.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중요한 부분. 자, 그럼 현실에서는 성진이가 천상계에서 불도를 닦는 성진 행자와 팔선녀가 나옵니다. 중심 인물이죠. 그럼 자, 꿈에서 성진이가 여기서 내적 갈등을 하지. 내적 갈등을 하죠. 그렇지. 수행과 그다음에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죠. 이걸 그리워한 거지. 팔선녀를 보고 나서 팔선녀를 보고
불경을 펼쳤는데 생각이 나는 거지. 그걸 보고 육관대사가 꿈을 꾸고 있어요. 꿈. 그래서 그래 너 그렇게 세속이 그리우면 한번 가서 경험해봐.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야? 소유, 양소유. 그래서 이 팔선녀를 만나서 처와 첩으로 만들죠. 여기서 양소유는 영웅 일대기의 삶을 살아요. 부, 권력, 지위, 여자 다 가졌어. 그래서 원하는 걸 이루어. 자, 이게 바로 종교적으로 보면은 유교적인 출세주의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입신이 안정사상 다 이룬 거지. 그죠? 예. 여기에 유교적인 베이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화, 꿈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 이뤄봤는데 뭔가 허전해. 허무해. 뭐지? 죽으면 끝나는데 진수형도 잘 나갔잖아. 현정도 잘 나갔잖아. 그런데 쟤네들 죽으니까 무덤이네. 풀포기밖에 안 남아있네. 그렇게 잘 나가던 애들이 왕들이 나도 100년 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취미공터를 보면서 양소유 그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겠지. 인생 허무하다. 다 부질없어 라고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다시 백홈 성신으로 팔성여도 팔척첩에서 다시 발성이야. 그죠? 이렇게 돌아오게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요 성진과 요 성진이 같냐는 얘기예요. 같니 다르니? 다르죠. 이 성진이 이 성진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얘는 인간계에서 잘 나가는 양소유와 오히려 같아. 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성진의 본질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해서 그것을 실현한 양소유와 그 본질이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허무한 거구나. 덧없는 거구나를 느끼고 각성한 상태의 성진은 완전히 다른 애라는 거지. 얘는 요 앞에 그걸 써주셔야 돼요. 각성한 성신이야. 각성한. 깨달음을 얻은 성진이야. 어떤 깨달음? 야, 이거 했는데 이거 인생 무상이야. 각성. 세속의 부귀 영화가 무상하다라는 것을 각성한 성진이라고.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고 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고 각성한 거 없어요? 떨어지는데. 네? 떨어지는데. 뭔가 계기가 있으면 사람이 각성하잖아요.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고 렌자도 얘기했고. 그냥 동물이 나요. 저희 동물. 왜 그래? 왜 자학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 깨달음이 안 하고서 보이겠네요. 아직 모르지. 언제 깨달은 줄 알아? 숱이 6개 다 떨어지고 정시 돌고 돌아 추억까지 다 떨어지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갈 곳은 제사하고 자살. 혹은 군대. 그때 세상이
깨달음이 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너무 예시가 우울하네. 그치? 좀 재밌는 예시를 보고 깨달음이 맞아요? 깨달음 안 얻을 깨달음이 맞아요 그게? 깨달음 안 깨닫지.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과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구나.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잖아. 니네는 대학에 떨어지는 그 순간 버림받는 느낌이 들어요. 뭐지? 날 거부한 거잖아. 모든 대학에서. 그치? 집에서의 시각도 달라져. 내가 괜히 협박하는 게 아니야. 달라지지. 고3하고 재수생은 완전 달라져요. 시각이. 고3은 아유 우리 아들 우쭈쭈라면 재수는 아유 이거야 진짜. 달라져요 여러분들. 학원? 누군가가 제 정말 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을 조심해야 돼. 전종환 선생님 죄송해요. 재수생들? 삼수생들? 그 인간의 삶이냐 솔직히? 고등학생 있잖아. 고3은 우리 고3 봐봐. 국수시대 고3은 완전히 로얄 패밀리예요. 장로라는 문 앞에 나가서 맞이하고 문 앞까지 데려다줘. 내가 애들 다 한 명 한 명. 왜? 고3이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재수나 삼수하겠다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러면 웬만하면 다녀라. 선생님 대학 가보니까 비전이 없어요. 선배들 보니까 비전이 없어. 속으로 비밀이요? 좀 하지. 그렇게 말할 때 좀 하지. 그래서 근데 재수께서 할수록 힘들다. 이렇게 놀다가 하면 더 힘들어. 아니에요. 그래도 해볼래요. 뒤늦게. 그래서 인서울 갈래요. 아니면 인서울에 스카이 갈래요. 뭐 여기 하준이 같은 애들 수능 4개 틀리고 서울대 의대 가겠다고 단수하는 이런 애들 말고 다시 한번 써머리 할게.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성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다른 삶이 펼쳐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죽지 못하는 사람이 90%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놀랄 만한 기적이 벌어져. 그래서 그런 계기가 없죠. 그런 계기가 없잖아요. 버림받은 계기도 없고 실패를 크게 해보는 계기도 없고 중간고사 뭐 시험 보다가 이제 시험 못 본 게 무슨 실패겠어. 세연아? 자꾸 절하지 말고 인사를 해. 절을 해. 왜? 자, 그래서 이건 안타까운 거지. 지금 깨달으면 1년 후에 인생이 바뀌어요. 깨달아. 득도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지. 맨날 보는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보는 엄마, 아빠, 학교 가는 길, 친구들이 다 달라 보여야 돼.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똑바로 살자. 앞으로 1년만 살. 이렇게 되는 순간 달라져.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성진이는 얘는 운 좋게 하룻밤 꿈으로 각성한 거죠. 자, 그러면 성진의 솔루션은 뭘까? 인생 무상을 느꼈잖아. 얘 솔루션은 뭐야? 느끼기만 하면 안 되잖아. 깨닫기만 하면 방향성을 정해야지. 뭐죠? 이 구멍이 잘된 작품인 게 뭐냐면 그냥 깨닫고 마는 게 아니라 방향성까지 정해줬어요. 성진이가 뭐죠? 불생, 불멸, 의, 도 를 구하겠다. 득도. 왜냐면 인생은 구름 같은 거잖아. 삶은 우리 영화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불생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귀의하는 형식이 되죠. 그래서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이 입신양명 사상이 잘 드러나 있지만 솔루션은 불교적이라는 거지. 이게 이 소설의 매력이고 특징이에요. 시험에 꼭 나올 거야. 포인트. 꼭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자, 본문 봐봐.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찬영아 좀 읽어볼래? 앞부분 줄거리. 당나라 형산 연화동에서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 자, 당나라 형산 연화동 줄. 이거 현실. 천상계의 공간적 배경. 당나라 형산 연화동. 형산에 있는 연화동. 그래서 육관대사 자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 이건 불교죠, 불교. 네, 계속.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 동그라미. 성진 중심 주인공. 이 성진이 수석 제자, 수제자야. 육관대사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제자 중에 퍼스트 뛰어나는 제자가 이거 공정무 영화 용왕이 나오면 뭐냐면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도교예요. 도교. 용왕이나 선녀는 도교야. 도교. 그러니까 불교 나와, 도교 나와, 유교 나와. 이 세 가지 종교적 베이스가 다 깔려 있어요. 이거 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 부인의 시녀들인 선녀 나왔잖아. 선녀. 용왕하고 선녀하고 신선 나오는 도교라고. 도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 짜자잔. 자, 팔선녀 동단. 이게 이제 스포죠. 팔선녀와 성진이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 자, 이거 봐. 이때 성진이 동정무의 동정우는 호수예요. 호수.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는 호수에서 물결을 헤치고 수정, 이거 비현실적인 요소, 고전 소설의 요소죠. 전기적 요소.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선조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르게 하는 방향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밑줄 자 근거를 대요. 이건 파괴하는 거거든. 술을 마시면. 광약이 뭐지? 광약? 무슨 광자니? 미칠 광자야. 미치게 하는 약이야.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 술 마셔봤니? 솔직히. 걸린 사람 도연. 맛있겠다. 진짜? 그래서 아픈 거야? 먹어요. 술이 이렇게 알딸딸하게 되잖아요. 사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잖아. 기분이 좋잖아. 막 인정하네. 알아봐. 그래서 광약이라 이거는 불가에서는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으면 이건 파괴하는 거야. 감히 이거 봐.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파괴는 계율을 깨는 걸 파괴라고 해. 그래서 거절했어. 거절. 용왕이 가로되 용왕이 또 권해.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방역과 달라서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짜자잔. 여기 밑줄 주세요.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누구였다? 아, 타계한 거죠. 타계하면서 이것이 이후의 사건의 실마리가 되고 바로 성진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불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크게 꾸짖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책망받을 것을 염려해. 하고 즉시 맹물로 내려가 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옮겨 취한 낯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 기운도 아니요 화초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뼈 속에 사무쳐 정신이 후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 없었다. 자, 지금 술 한잔 했죠? 그리고 뭐 꽃향기에 정신이 완전히 황홀해진 거야. 그래서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의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공손히 재배하며 말하였다. 자,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난 성진과 팔선녀의 최초의 만남이에요. 성진이 육환장, 승려의 지팡이야. 고리가 6개 달린 승려들이 짚는 지팡이를 놓고 공손히 재배, 절하면서 말하였다. 자,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 여도사여 빈승은 여하 빈승?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성진이. 천한 승려는 자신을 낮추면서 연화도련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천 밀터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기룡 자기 소개했어. 좁은 석교 위에 고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어. 거기 밑줄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요소지? 유교죠. 유교.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비우고자 합니다. 자, 석교 위에서 만나서 판선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판선녀 이거 봐. 선녀가 공공하여 말하기를 종묘 미부인의 신을 이름으로 자, 자기 소개. 종묘 명을 받들어 육관에서께 공공하고 들어가는 중이다. 적들이 첫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고요.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적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부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여 바라본데 다른 길로 행하소서. 자, 그래서 거절을 하지. 그랬더니 성진이 답하기를 맨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시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 존자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으니 달마 존자라고 해서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을 인용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화상 동그라미죠. 화상. 이거 성진이죠. 여기서 인물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많이 나오거든. 그거 잘 표시하셔야 돼요. 화상 동그라미. 육관께서 육관대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여기 신통한 도둑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용한 맹물을 보면 다른 남자에게서 길을 걷으시나이까. 성진이 오시며 대답하되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한인으로 하여금 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중에 거의 근전이 있으리요. 마침 영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것을 치겠나이다. 손을 들어 복사까지 하나님 그 부분 바로 주세요. 손을 들어 복사까지 하나를 걷고 쭉. 자, 이거 봐. 헛손이 앞에 던지니 그 8봉우리 땅에 떨어져 8개의 연두로 하였다. 팔선녀가 각각 두어 손에 쥐고 성전에 돌아보며 찬연히 한번 입고 몸을 쏟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주로 올라가. 성진이 습길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바람. 여기까지 봐도 돼. 자, 이거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서 어떤 요소야? 전기적인 요소죠. 비현실적인 요소죠.
자, 요 부분에서 성진이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성진이 파괴한 부분이 나와. 첫 번째 술, 두 번째 여인. 그래서 파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음 사건에 신뢰를 하죠. 성진의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자, 그래서 파괴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거죠. 맞아. 이거 뭐지? 바야흐로 성진이 숙소를 떠나 스승을 가져오니 스승이 느끼는 이유로 그에 대답하기를 요한이 12월이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완료하니 청아 설치 일어나 거짓말을 한 거죠. 그쵸? 팔성녀를 만나고 술 마신 것, 파괴한 것을 털어놓지 않았어. 말하기를 불러 마시고 나서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걸어오는 날이 있는데 성진이 연ገብ선녀를 본 후에 중신이 전후 마음을 생각하고 남자로서는 자, 거기 밑줄 치셔야겠네요. 성진이 8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게 해주죠. 자, 8 선녀를 보고 마음이 안 잡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내용 바로 주세요. 바로 지고 읽어봐. 어려서는 동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그 손같은 이름을 성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좋아서는 정승이 되고 기다운 옷을 입고 옷대를 차고 옷걸이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퇴기 백성에게 비치고 공명을 후세에 배우는 것이 또한 예상되리. 여기까지 바로 닫아. 요 바로 친 부분. 남자로 태어나서 쭉 하는 것이 대정부에 이르라까지. 자, 이것이 바로 유교적인 사상이죠. 유교적 출세주의, 입신양명 사상. 유교에서는 글을 배우는 이유가 출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출세하기 위해서, 벼슬하기 위해서. 입신양명 혹은 거기서 얘기했듯이 출장 입상이라고도 해. 들어오는 장수 나가면 제사. 관직으로 출세하는 게 유교적인 이상이야. 왕 옆에서 같이 정치를 하는 거죠. 일단 유교적인 출세주의, 자, 그 사상이 여기 깔려 있어. 그래서 유교적인 이상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진이 파괴하고 나서 내적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부분. 맞아, 읽어볼까? 우리 노체 너무 한 마리떼에 덮어 한 병의 물과 두어 머리 걷는 것 같은 주뿐이니 비록 그 두 번이 더 아름다운 것을 막 보이시나. 있죠. 내적 갈등.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정확하게 심하도다. 자, 불도에 대한 모든 욕망을 끊고 살아야 되잖아. 돈만 닦고 천만. 그리고 세속에 대한 욕망, 세속적 가치에 대한 내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쉬었다가 할게요. 네. 그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보면은 소설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잘 잤어? 이렇게
잘 갔어? 너무 힘들어. 아, 수학여행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갔다 와.